마을 사람들이 정체불명의 폭발음을 들은 것은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동네 어귀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갑작스럽게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매서운 강풍이 불어오면서 불길은 순식간에 건물을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불났다고 해서 참 저렇게 가본 게 막 폭삭 탔더라고. 그렇지, 놀랬지. 그 불황민들 전부 다 나가서 참 보기만 했지 뭐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있어야지. 건물 안채에서 잠을 자던 슈퍼 주인 할머니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듯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먹은 양반이 저기 뭐 불을 화기 취급 잘못해가지고 실화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정도라면 할머니라든가 무슨 흔적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숨진 할머니의 시신을 찾기 위해 폐허가 돼버린 가게 안을 수색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실종된 할머니가 현장에 남긴 흔적은 단 하나입니다. 파담한 안방의 장판에서 핏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그것은 사라진 김할머니의 혈흔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들이 일대를 샅샅이 뒤졌지만 할머니의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 다 쏘겠는데도 그 할머니 자체가 안 나오고 좀 황당한 분위기죠, 애들. 사람이 보이던지 사체가 보였으면은 아 이래서 이랬다라고 이제 기승전결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이 계속 안 보이니까 경찰들도 없다, 단서가 없다, 정말 증발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경찰들이. 마치 증발이라도 한 것처럼 호련히 사라져버린 김할머니. 그날 아침 기동 슈퍼의 풍경은 여느 때와 다름없었습니다. 읍내 5일장에 가던 길에 슈퍼에 들렸던 마을 주민 정 씨는 그날 일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래 시장 가려면 그 차배 파는 게 시장 가려면 올해 거기 가지. 나 시장 가려고 온 게 그 아줌마가 저 감기 듣다고 콩나물 좀 사다 달라고 그래. 돈 1,000원 주면. 김할머니가 콩나물을 사달라며 1,000원짜리 한 장을 건넨 게 아침 9시 반. 가게 안에는 단골 손님 한 명이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 있었을 뿐 평소와 다른 점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가게에 들른 사람은 옆집 택배를 슈퍼에 좀 맡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온 택배기사입니다. 시간은 오후예요. 점심 먹고 제가 거기 방향을 돌을 때는 대부분 12시 넘어서 거기를 가거든요. 마지막으로 가게에 온 손님은 집에 가는 길에 소주를 사러 왔던 동네 아주머니. 그때가 오후 6시경의 일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동네 주민 김 씨가 낮에 맡겨둔 택배를 찾기 위해 슈퍼에 들렀을 때 가게 문은 평소보다 일찍 닫혀 있었다고 합니다. 가게가 문이 안에가 불만 켜지고 문이 잠겼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제가 했죠. 그랬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부부는 한참 동안 가게 앞에서 전화를 걸고 문을 두드렸지만 할머니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10분 정도 됐죠. 불을 탁 끄는 거예요. 그때 슈퍼 안치에서 누군가 조용히 불을 꺼버렸다는 겁니다. 그 시간 방 안에 있었던 게 누구인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날 이후 할머니는 가게 문을 열지 않았고 할머니를 본 사람도 없습니다. 슈퍼의 원인 모를 불이 난 것은 김 씨가 슈퍼를 찾아간 지 만 이틀 후인 24일 새벽의 일이었습니다. 맨 처음 화재 신고를 한 사람은 매일 출근길 슈퍼 앞을 지나곤 한다는 물류 운송기사였습니다. 항상 여기는 지나치는 자리예요. 출근하실 때마다 100%요. 즉시 소방서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만일 누군가가 있었더라면 소방차를 기다리는 사이 박 씨가 목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현장 주변 CCTV는 전혀 없고 그 현장을 가기 전에 한 군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뭐 특별하게 용의 차량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차량들은 저희가 발견은 할 수 없었죠. 많아야 하루 매상 10만 원을 웃도는 작은 구멍가게. 게다가 돈을 버는 대로 은행에 저금했다고 하니 현금을 노린 범행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우리는 범인의 윤곽을 찾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화재 현장을 조금 더 세밀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탄 걸로 봤을 땐 이거보다는 이쪽이 더 심하게 탔죠? 그러니까 왼쪽입니다. 앵글이 휜 걸 보면 앞에 쪽보다는 뒤에가 더 많이 휘었죠. 그렇다면 이 방하고도 뒤쪽에서 났을 거로 보이는 겁니다. 불이 번진 방향으로 볼 때 불은 김할머니가 머물던 안방에서 시작됐습니다. 안방은 할머니의 혈흔이 발견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안방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할머니의 시신을 어딘가로 옮기고 이곳으로 되돌아와 불을 질렀을 겁니다. 당시 건물의 앞쪽 문은 셔터가 내려진 채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빠져나갈 곳은 이 뒤쪽 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화재 당시에 앞뒷문 모두 문단속을 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22일, 불이 난 것은 그로부터 35시간 후인 24일 새벽의 일입니다. 범행은 이틀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낯선 사람이 돈을 목적으로 뭐 슈퍼에서 현금을 강취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만약에 들어왔다면 그러면 이제 돈을 뺏고 그 피해자를 죽이고 빨리 그 현장을 도망가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범행은 그러니까 실종이 된 시점은 화요일 밤인데 목요일까지 이거를 끌었다라고 한다는 점은 다른 이유가 있고 이 사람한테는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만 하는 굉장히 간절한 필요가 있는 건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피해자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런데 할머니가 사라진 직후에 동네에는 묘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를 죽인 범인은 다름 아닌 둘째 아들이다. 그쪽이 길이 뭐 보상을 못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들이 보상 때문에 그랬다 뭐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있었죠. 이게 지금 새로 이제 나는 길이거든요. 지금 이게 일부 소용이 된 거죠. 할머니 토지가. 할머니가 갖고 있던 땅의 일부도 도로로 편입되면서 할머니 앞으로 1억 2천만 원가량의 보상금이 나오기로 돼 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실 경우 이 재산은 자연히 아들들 앞으로 상속될 겁니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서울에 살고 있던 아들이 충청남도에 있는 고향집에 내려와 범행을 저지르고 다시 서울로 올라간 뒤 이틀 후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불을 질렀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그 기간 둘째 아들은 고향에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통신수사 내역도 일치했습니다. 국내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쭉 행적도 확인을 해봤고 했지만 관련성은 이제 거의 없는 걸로 이제 어느 정도 저희 확인이 된 부분이죠. 그런데 슈퍼에 정기적으로 간장을 납품하던 식품업체 직원 김 씨는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떠오르는 일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대리점에서 물건을 싣고 아침 한 9시 넘어서 가니까 한 11시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제가 이제 물건을 내리고 진열을 하는 과정에 싸움이 났거든요. 그날 가게에 있던 손님 하나와 할머니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욕하면서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 할머니가 그때 오늘 장사를 그만하려고 한다. 그때 아니 장사를 왜 그만해 그냥 하시지. 아니라고. 저 분명히 또 와가지고 깽판 부리니까 문을 잠궈야 된다고. 화재가 일어나기 몇 달 전 김 씨가 봤다는 남자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그날 아침 기동슈퍼 한켠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그 남자입니다. 40대 후반의 노총각인 그는 하루가 멀다고 김할머니네 가게에서 술을 마시곤 했다곤 합니다. 조섭을 가리지 않고 그 할머니 집에 자주 가던 사람이 할머니도 잘 대해줬고 근데 가끔 이제 술에 취해서 이제 폭력성을 띠고 통신 수사 결과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할머니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1월 한 달 동안에만 무려 20차례 조사를 받는 태도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 행적도 모호합니다. 형사들의 심증은 굳어졌지만 그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면서 거짓말 탐지기가 동원됐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돌연 중단됐습니다. 심리적인 문제로 그는 거짓말 탐지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와 김할머니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거의 매일같이 술을 마신다는 그는 술 때문에 슈퍼에 자주 갔던 건 사실이지만 자신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던데 거기서 술 많이 먹고 자주 거기 간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저녁에는 이제 장사 안 하니까 그는 아침에 하고 뭐 아무 때나 가죠. 술 생각나면은. 할머니가 사라진 그날 아침에도 그는 여느 때처럼 슈퍼에서 막걸리 한 병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찾죠. 술 취해가지고. 하루 종일? 네. 찾죠. 차라면 어디서 나갈 데도 없죠. 그 후 김할머니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밤낮없이 할머니에게 전화를 건 것 또한 대수롭지 않은 이유에서였다고 합니다. 원래 술 먹으면 해장술 잘하거든요. 그 아침에 내 아줌마 보고 진짜 전화해가지고 문 열었냐고 때로 물어볼 때도 있고 아줌마하고 때로는 싸울 때도 있고 사이 좋을 때도 있고. 할머니의 잔소리에 가끔 다툰 건 사실이지만 평소 둘 사이는 부모 자식과 다름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그는 끝내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기동 슈퍼 사건으로 경찰의 용의선상에 올랐던 것은 그만이 아닙니다. 할머니 명의의 빈집에 새들어 살던 세입자 전 씨. 집세 때문에 할머니와 돈 문제가 있을 거란 소문이 돌았던 사람입니다.
여기저기 조금만 있다가 거기가 빈집이 마침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살면서 이제 걸음 장사 했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야 가꿨지. 아이 별로 나와서 이렇게 가고 오니까. 그리고 그 양반네 집에서 살으니까 세를 조금 내기로 했던가 뭐했나. 경찰 조사 결과 특별한 혐의점은 없었지만 그 또한 범행이 일어난 날의 행적은 뚜렷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나기 전 기동 슈퍼에 묘한 절도 사건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한 달 정도 된 거죠, 한 달. 누구냐고 나한테만 살짝 얘기해달라고 그랬지. 전혀 봐라. 얼굴은 아신데? 그러니까 이제 얼굴은 아는 사람이라 하면서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인적이 드문 거리에 주인 혼자 있는 슈퍼여서 가게에는 몇 차례 좀도둑이 든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때마다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무슨 영문인지 한 달 전 도둑에 대해서만큼은 입을 꾹 다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렵 특별한 강도 전과자 하나가 인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전과 6범인 그는 지난 2001년 김할머니를 대상으로 강도 행각을 벌였다가 구속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기차 시간을 확인한 결과 그가 이곳을 떠난 시간은 오전 10시 36분. 할머니가 사라진 시점으로부터 9시간 전의 일입니다. 간발의 차로 그는 용의선상에서 배제됐습니다. 미궁에 빠져버린 기묘한 화재 사건. 사건을 둘러싸고 의문투성의 용의자들이 즐비했지만 정작 범인이라는 의혹이 씌어진 건 가족이었습니다. 남은 단서는 단 하나, 할머니의 시신을 찾는 것뿐입니다. 혹시 슈퍼 근처에 다른 차가 서 있다거나 그때 상황은 별로 판단을 안 했어요. 여기가 있나 없는지는 모르고. 그런데 뜻밖에도 남편이 아내가 놓친 장면 하나를 기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차 없고 자전거 하나 세워져 있었어요. 자전거. 오 여기 길 쪽에로. 그날 밤 기동 슈퍼에는 자전거를 타고 온 방문객이 하나 있었습니다. 범행이 일어났을 때 한 번, 시신을 옮기기 위해 한 번, 마지막으로 불을 지르기 위해서 또 한 번. 화재 당시엔 목격자가 없었지만 범인이 여러 차례 슈퍼를 찾았다면 한 번쯤 눈에 띄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취재 3주째 되던 무렵 뜻밖의 이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화재 현장을 처음 목격하고 신고했던 박준석 씨로부터였습니다. 확실히 기억이 났다면 경찰에게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무슨 차를 어떤 종을 봤다. 근데 행여나 내가 잘못 봤나 수사에 혼선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피해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건 말은 안 했는데 여기서 옆에 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본 것 같다. 그때 슈퍼 바로 앞에. 그럼요. 여기는 차가 거의 안 받쳐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할머니 혼자 살고 동네에다 차를 놓고 동네를 들어갈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차를 끌고 들어가지. 불이 나기 전 슈퍼 앞에서 낯선 자동차 한 대를 목격했다는 겁니다. 박 씨는 화재를 목격하기 2시간 전에 슈퍼 앞을 또 한 차례 지났다고 합니다. 집에서 나와 공장으로 향하던 길 자동차를 본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앞 정면을 보고요. 후진으로 돼 있던 기억이 하얀색은 띄어요. 눈에 차종은 기억이 나지 않고요. 앞에가 라운드가 졌어요. 느낌이 각지지 않고 하얀색인데 작고 크지 않고 중형은 아니고 경차도 아니고 소형 정도의. 우리는 과학 수사기의 도움을 받아 박 씨 최면 수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간단한 사전 조사를 마친 후 최면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박 씨의 기억은 2008년 1월 화재가 났던 그날로 돌아갑니다.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본인? 슈퍼 다 왔어요. 불은 어느 정도예요? 집 삼켰어요. 아무도 없고 지붕이 무너지려고. 박 씨는 지금 슈퍼가 화염에 휩싸였던 그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앞으로 천천히 돌려보세요. 그러면 이제 슈퍼가 보일 거예요. 슈퍼가 보이면 스탑 버튼을 누르세요. 길가에 뭐가 있어요? 안 보여요. 그런데 최면을 잘 따라주던 박 씨가 2시간 전으로 돌아가는 순간 갑자기 주변이 깜깜해진다고 말합니다. 그 다시 한번 필름을 거꾸로 한번 감아보세요. 깜깜하지 안 보여요. 몇 번이나 다시 시도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거부하는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부담이 생기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깜깜하게 그게 비춰지는 거죠. 범행 현장에서 목격된 단 하나의 단서는 유일한 목격자의 기억 속에 깊숙이 가라앉아 버렸습니다.